2024년 청룡회가 어느덧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성적표를 보면은요, 어느 지역, 어느 섹터에 자산 배분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에 노출한 투자자들과 우리나라와 중국에 많이 노출된 투자자분들의 성적표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자산 배분 전략을 고민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미래에셋 생명에서 변액연금 운용과 재무부분 대표를 맡고 계신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이신 조성식 부사장님과 함께 올해 연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사장님께서도 저희 투자연금 TV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021년 4월경인데요. 그때 자산 배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주셨던 아이디어들이 대로 저희가 했었다라면 상당히 좀 성적표가 꽤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도 좀 많이 이제 흘렀어요. 코로나도 대충 종식이 되고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기에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2024년이죠.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자산 배분 전략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생각하고 계신지요? 올해 24년 주식시장을 얘기를 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단 하나요. 특히 위쪽으로 상승 쪽으로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가 이제 장기 성장성이나 우상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AI를 첫 번째로 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AI가 올해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작년에 미국 시장이 좀 뜨거웠었는데, 다우가 작년에 올랐던 퍼센티지가 13%가 작년에 올랐고요. 1년 동안 나스닥이 4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도 소위 말해서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들, 7개 기업들의 주가 위주로 시장이 올랐고, 그것에서 소외됐던 여러 가지 기업들은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한 해였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가 재편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근데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후끈 지금 달아오르는 모습이어서 작년에 많은 기관들 중에서 올해는 좀 미국 시장이 조금 슬로우할 것 같고,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사라진 상태죠. 저만 하더라도 작년에 AI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대형 테크 기업들이 주로 많이 시장을 상승해서 또 오래 갈까? 이게 지금 많이 오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약간 좀 우리 또 오르니까 이렇게 말은 주더라도 좀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을 고민하시면서.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제가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1995년도에 그때 이제 미국 맨하탄에 지금 이제 좀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거기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일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1년 동안 다우지수가 그때 34% 정도 한 해 동안 오른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는 S&P 500 이런 파생 상품을 트레이딩 룸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주식 브로커 하시는 일본 분이 약간 1년 동안 내내 느낌이 굉장히 좀 불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판명이 됐냐라고 하면, 결국 인터넷 혁명이 수면 아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산업 자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구글이 창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95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총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시절에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반 기술이
굉장히 그 미국의 전체 산업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AI도 우리 인터넷 혁명에 거의 필적하는 그러니까 산업의 근간을 지금 바꾸는 밑에서 아버지 말씀하신 역동적으로 꿈틀꿈틀 되면서 바꿔나가는 그런 존재를 보시는 거죠, 지금. 그건 사실 제가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많은 시장 예. 참여자들,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걸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AI하고 직접 연관이 돼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는 저희가 뭐 이렇게 손꼽을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예.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또 뭐 오픈 AI도 오픈, 예. 이제 나중에 상장이 되면 또 그 가치를 예. 오롯이 받을 것이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는데, AI를 가지고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AI하고 직접적인 그런 수익이 연결고리가 있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처음 낸 시절이 90년대 이런 초반이었거든요. 예. 그 엑셀이 수많은 회사의 회계 담당자들한테 퍼져서 예. 그동안 뭐 전자계산기를 두드린다든지 맞습니다. 심지어 주판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북키핑을 했던 예. 그런 시절에서 완전히 다른 그쵸. 영역으로 모든 예. 회사의 생산성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장이 그려가는 그림들이 약간 그런 느낌의 그 생산성의 향상 예.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럼 이제 AI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느 국가, 어느 지역부터 네.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산 배분을 할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네. 내가 네. AI 기업 쪽 관련된 비즈니스에 먼저 네. 투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엑셀이 미치는 생산성의 향상을 예. 엑셀을 파는 MS의 주가가 바로 그게 손에 잡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AI의 성장과 바로 그 매출이 직결되는 예. 그런 회사를 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AI의 이런 번성의 시대를 예상하고 있는 예.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면 클라우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예. 그러면 거기에 메모리가 많이 소요될 것이고, 예. 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이제 AI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 하에 들어갈 것이고요. 예. 또 네덜란드로 가면 ASML 같은 예, 회사, 예. 또 일본으로 가면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 예. 이런 가치 체계들이 다 연결이 돼서 예. 이제 AI의 첫 번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뭐 우리가 어떤 지역도 지역이지만 AI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주요 기술에 대해서 예. 이전에 AI가 나타나기 전에 시장에 또 각광을 받았던 뭐 메타버스도 있고 예. 블록체인도 있고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 그런 예. 자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으면서 산업과 사회와 모든 유저들로부터 이제 검증을 받는 시기를 예. 거쳐서 어떤 것들은 명맥을 이어가기도 하고 예. 어떤 것들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예, 하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도 기존에 저희가 겪었던 그런 주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예. 지금 그런 테스트 기간 안에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지금 현재의 기술로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또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전기차에서 중요한 그 핵심 기술이 이제 저는 그 자율주행, 예. 그것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기술이 이제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예.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그 전기차가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실제로 성장도 했지만 예. 지금 이제 뭐 캐즘이라고 하는 약간 그 계곡 같은 곳에 지금 그쵸.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얼마 전에 그 헐츠라고 하는 렌터카 미국에서 업체죠. 회사가 원래 10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늘릴 계획을 했었는데 6만 대까지 보유를 하다가 얼마 전에 그중에 3분의 1인 2만 대를 시장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기대를 하기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걸 유지하는 유지 비용도 낮고 예. 또 소비자로부터 그 굉장히 환영을 받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조금 거기에서 조금 기대가 조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주요한 회사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되면 전체 시장이 보기에는 되게 우리가 한번 조정의 기간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쵸. 만약에 저 회사가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완전히 또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예측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그건 마치 저희가 한 20, 30년 전에는 2024년이 되면 저희는 암은 없습니다. 지금 암이 정복되는 시대에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굉장히 어렵구나 이게 그런 판단을 하는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도 그런 영역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AI가 갖는 지금 기대치, 그것이 많은 것을 해결해주고 생산성을 올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또 실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 떠오를 때 거기에 막 완전히 하는 것보다는 정말 원칙에 의해서 그래도 지금 그 주요한 기술을 가장 현실화시킬 수 있고 미래 기술에 유리한 국가와 자산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나의 버짓 중에 일정 부분은 계속 그게 노출하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은 이 AI를 주도하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또 기업들이 현재 돈도 잘 벌고 있고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뭐 ETF 같은 그런 수단을 활용하셔서 자산 배분을 꾸준히 그 노출해 나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도 대형 건설업체 뭐 PF 문제도 생겼고 또 소비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고민들 좀 많은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실 때 자산 배분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경제 상황이 뭐 위기가 온다 뭐 이런 가정을 우리가 해보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일단 내수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 수준도 그렇고 뭐 이제 집값 상승이 멈추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소비도 좀 슬로우한 편이고 그런데 한국에서 위기가 오려면 저는 내수하고 수출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와야 이제 그 위기가 올 수 있는데 말씀드린 그 키워드 AI에서 한국이 받고 있는 수혜가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에 저희가 좋은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서는 이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그렇죠. 반도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도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수출 품목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큰 게 반도체고 거의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슬로우해진 배터리 2차 전지 이쪽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2%도 안 되는군요. 네. 배터리는. 그래서 반도체 존재가 압도적인데 이게 지금 좋은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의 이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진행되는 한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이제 널뛰기 하면서 원화 약세로 크게 갈 확률은 조금 낮게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이 경기가 더 침체됐을 때 우리 정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힘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체력은 지금 PF의 도래라든지 이런 그 내수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일시에 빠르게 오지 않으면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시간을 거쳐서 그것들을 충당금을 통해서 흡수하는 형태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뭐 국내 투자자에서도 어떤 섹터나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국내 투자할 때도 뭐 반도체 ETF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어찌 보게 되면. 그게 지금 AI라는 그런 중심 키워드에서 제일 가깝게 부합하는 투자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정도의 시대에는
마치 이제 일본이 과거에 예. 대외 금융 순자산의 증가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 노령화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많이 맞아요. 이제 예.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연착륙할 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도움이 됐듯이 예. 이제 국내 투자자는 애국자고 뭐 해외 투자자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해외 투자를 잘해서 그걸 다시 그쵸. 국내로 들여올 예.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의미가 크지 않는가 그렇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일본이 한때 이전 수지라고 그러죠. 그 네. 다른 나라에 투자다 받는 배당이나 이자 수입이 수출한 돈보다 더 무역 수지보다 더 많이 벌어온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일본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저성장이 됐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종잣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다고 저희는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금리 얘기 한번 해보죠. 금리 얘기. 좀 영어로 이지머니라고 그러나요? 이지머니. 그래서 정말 싼 돈, 편한 돈의 시대가 끝나고 그렇죠. 이제 좀 비싼 돈의 시대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움직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사실은 미국을 중심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미국이 압도적인 지금 세계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금리가 올해 이제 인하를 피크를 치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좀 빨리 인하될 것 같다 그러면 테크갭이 막 올랐다가 그쵸. 기대가 물 건너간다 그러면 또 많이 빠졌다가 그랬는데 지금 올 초에는 금리 인하가 좀 딜레이 된다고 해도 그건 그렇고 우리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느낌이 약간 95년도에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큰 어떤 움직임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더 유사하게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많은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면 인플레가 많이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의사결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쵸. IRA를 비롯해서 많은 공장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일손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 말은 인력에서의 인플레 요소가 항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이렇게 금리를 낮춰서 그걸 자극을 했을 경우에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미국 경제 부담을 페드는 웬만해선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 안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금리를 그러니까 다 확인한 다음에 네, 그렇죠. 끝까지 다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리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폭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금리, 그러니까 10년물 이상의 금리가 3.5% 이하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이제 뭐를 준비하셨죠?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AI가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되겠죠. 그 자체가 리스크죠.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인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라면 저는 중국 부동산에 대한 관리 이것이 얼마만큼 연착륙할 수 있는가 그 요소가 계속 숙제로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부동산 이런 부실한 문제가 단순하게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도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키워드가 중국의 구중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게? 저 기사만 보긴 보는데 깊이 봐도 우리나라는 보통 해결이 됐으니까 크게 뭐 폭락했다가 이렇게 되긴 했었지만 중국은 뭐가 이렇게 어렵길래 이렇게 몇 년째 애들 끌고 가는 건가 그 부분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나 또 혹은 자료들을 통해서 중국의 빈집이 약 1억 채 정도 되고 미분양된 주택이 3천만 채 정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추정치들이 쭉 나오는데 그럼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좀 크긴 하지만 이제
지금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빈집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쵸. 있고 18년 기준으로인가 제가 본 게 13.4%의 예. 빈집이 일본이 가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7에서 8% 정도의 빈집이 되어 있고 그건 계속 늘어나고 예, 있다. 계속 늘고 있죠. 그러면 빈집은 중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빈집은 주로 구도심의 고연령층 분들이 거주하시다가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빈집인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 즉 감가상각이 끝난 집의 예. 형태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쵸. 지금 보여지고요. 노후화된 주택들이 빈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국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 GDP의 30에서 파생해서 보면은 거의 한 50% 가까이가 중국의 부동산의 어떤 경기에 의해서 GDP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분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빈집이 계속 가격이 올랐던 거죠. 아, 빈집이 가격이요? 네. 그 말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계속 쌓아져 가고 중국에서 약간 그 특수한 상황이 전체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걸로 인식이 되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빈집 가격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계속 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데드엔드 같은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그러면 분양을 받은 빈집은 그걸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금융비용도 그렇고 모든 그 가처분 소득도 그렇고 내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하로 들어가는 거고 미분양 상태는 이제 건설회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아프더라도 한 번은 정리가 필요한 그쵸. 그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규모가 너무 커서 그쵸. 충격요법으로 정리가 되다 보면 이게 사회 안정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로 그 여파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다운사이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에서는 중국의 제조 기술의 또 수월성은 또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이제 저희가 투자 기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또 수확하려면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 이 큰 숙제가 어느 정도는 그 해소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의 강점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데 AI 관점에서 사실 AI를 미국 기업들이 이끌고 나서 활용을 또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또 중국 아닙니까? 중국 기업들. 그렇죠. AI 관점에서 중국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CES에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1,100개 기업인가가 이제 그 참여를 했는데 미국이 1,150개인가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 2위의 CES 참여 국가인데 그 올해 CES의 주제가 거의 AI로 도배가 됐고 거기에서 어떤 공산품,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 이제 AI가 탑재가 돼서 그런 그 시연을 하고 이런 것들에 저는 이제 그걸 홍콩의 건너편에 있는 그 셴젠에 있는 컴플렉스의 파워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많은 그 제조 그 시설들을 다른 국가로 좀 옮기고 싶어 하는 그게 있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셴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첨단 혹은 막강한 부품 제조 이런 것들의 컴플렉스 이거는 굉장히 카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만큼 제조 기술에서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또 AI 접목을 하는 힘은 중국도 또한 충분히 지금 막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미국에 이어서 거의 AI 파워는 세계에서 거의 견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문제만 좀 잘 해결이 되면 네. 여전히 중국은 상당히 또 우리가 기회 요인이 있고 이걸 잘 해치지 못하면 저희가 더 관망하면서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예. 여러분들께서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